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석 달에서 반년 뒤에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생산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방금 나온 속보를 보면 5월 생산자 물가는 전월과 비교해도 0.5% 높습니다. 고물가가 이어진 올해에도 전월비 상승세 5달째 이어지는 중입니다. 식품 중에는 축산물, 공산품은 기름값, 서비스는 식재료와 인건비, 또 운송료까지 크게 올라서 하반기 물가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이죠. 이제 보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니 당분간 허리띠 졸라매야 할 것 같습니다. 6월 23일 목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생산자 물가지수 구체적인 내용 알려드리고요. 외국인들이 무섭게 팔고 있죠. 어제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연중 최저치 기록 또다시 새로 썼습니다. 환율은 1,300원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고,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이 은행장들에게 지나친 이자 장사 하지 말아라 경고한 뒤에 5대 은행이 대출 금리를 내리기로 했군요. 또 국내 자영업자들 대출 규모가 커져서 걱정이다, 이런 소식도 들려와 있습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율 개선안을 내놨는데 이걸 마련하기 위한 공동협의체부터 출범을 시킨다고 하네요. 또 김포 하네다 노선 운항이 2020년 3월 이후에 처음으로 재개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경제 소식들 머니투데이 조환송 기자와 알아보고요. 증시 들렀다가 IT 발전소 열겠습니다. 애플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애플이 주력하는 새로운 사업은 뭘까요? 또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알아볼게요. 예술발전소도 열립니다. 최근 세계 미술 시장을 흐르는 그 흐름을 이끌고 있는 키워드, 요게 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 미술 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또 투자의 기회는 있을지 함께 공부해 볼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로 받고요. TBS 앱,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머니투데이의 조환송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 기자님, 우리 마트 가보면 밥상 물가가 정말 많이 오르겠구나, 이거 실감이 되는데, 생산자 물가라는 건 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요거 나중에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5월 생산자 물가 지표가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국제유가 등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이어지면서 5월 생산 물가 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19.24로 전달보다 0.5% 상승했습니다. 이 공산품과 서비스 등이 오른 요인이 큰데요. 전년 동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9.7% 상승해서 18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좀 살펴보면요. 농산물과 수산물은 내렸는데 축산물이 올라서 전월 대비 1.5% 상승을 했습니다. 공산품의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오른 영향으로 석탄 및 석유 제품 그리고 화학 제품 등이 올라서 전월 대비 0.8% 올라서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세부 품목을 보면은 돼지고기가 21.8%, 그리고 많이 올랐네요. 네, 달걀이 4.8%, 그리고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8.3%, 9.8%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도 식재료와 인건비 상승으로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그리고 운송 서비스 모두 올랐고요. 다만 전력, 가스, 그런 수도 및 폐기물 이런 것들은 연료 가격의 하락으로 전월 대비 1.1% 하락했습니다. 생산 물가 지수가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이 공급하는 상품의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로 이 소비자 물가는 약 한 달간의 시차를 보이기 때문에 6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에 이어서 5% 후반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6%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순차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짧게 속보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순 전 경제부총리가 노환으로 별세했군요. 향년 94세,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증권 계좌 이거 열어보면은 정말 어지럽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어제 코스피 이틀 만에 다시 연중 최저치 기록을 새로 썼군요. 네, 코스피가 전일 외국인의 매도세 영향으로 급락하면서 이틀 만에 다시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20일 종가 기준으로 전일 전거래일 대비 66.12포인트 하락한 2342.81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20년 11월 2일 2300.1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강한 매도세가 이날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꼽혔는데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약 3,200억 원 가량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팔자 계속 이런 흐름을 보이면 뭐 증시 올라가기 어려운데 환율 영향이 클 것 같거든요. 환율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 있습니까? 네, 외환 시장도 이 금리 인상 여파로 이제 불안정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22일 서울 외환 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3.7원 오른 달러당 1,297.3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0일과 21일에 이어 3거래일째 연고점을 경신을 한 건데요. 2009년 7월 13일 1,315원 이후 13년여 만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통화 긴축에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의 1,300원 돌파는 시간 문제다. 뭐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특히 어제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서 좀 공격적인 긴축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은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할 거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뉴욕 증시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외환시장 영향도 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잡겠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 어느 정도는 용인하겠다는 뜻이어서 이거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시중금리, 대출금리가 좀 내려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누가 한마디 한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그 금감원장의 한마디에 은행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은행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이 5대 은행이 대출금리를 인하하기로 하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지금 최고 연 7%에 진입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 인상이 나서면 주담대 금리가 연 8%를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초저금리 시기에 빚을 내서 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에 올인했던 영끌, 비투족 이런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에 이 예대금리 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서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간접 화법을 썼지만 과도한 이자 장사 이런 거 비판하고 가파르게 오르는 대출금리 속도 조절을 당부한 건데 은행들은 이 대출금리를 내리기로 하고요. 대상 상품과 가산금리 조정 항목 그리고 인하폭 등에 대한 세부 검토에 착수를 했습니다. 보통 이 대출금리는 은행채나 코픽스 등 이 기준금리에 이 개별 은행이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이 되는데 이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인하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네, 앞으로 얼마나 내려가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는데 자영업자들이 대출 잔액 규모가 1,000조 원에 가깝다 이런 통계가 나와서 이거 좀 걱정스럽네요. 네, 맞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960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게 코로나19 발생 직전보다 약 40% 불어난 규모인데 특히 이 중에서 이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자가 보유한 대출이 같은 기간 기준으로 88조 8천억 원으로 이 역시 2년 새 30% 증가해서요. 이 늘어난 대출 규모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또 문제는 내년부터 이 자영업자들이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할 위험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건데요. 대출 금리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이 가운데 정부의 금융 지원도 9월에 이제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전금 효과가 사라지면 내년 이후에 저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채무 상황 위험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암호화폐 시장 이쪽도 참 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암호자산 시장에 붕괴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시장도 어려워질 수 있다.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거 공식적인 기관에서 진단해서 내놓은 발언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이 암호자산 시장의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는데 5월 말 기준으로 이 암호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이 1조 3,715억 달러로 올해 들어서 41% 감소한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네, 발표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나마 우리가 안전한 것 아니냐라고 했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자산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해는 이 암호자산의 활용도미 그리고 금융시장과의 접점이 또 계속 늘어지고 있어서 이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또 지속 모니터링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 체계도 지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세계적인 투자은행들도 뭐 담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연계해서 그 계좌에서 돈을 빠져나갈 수 있게 하거나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서 5대 가상화폐 거래소도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었네요. 네, 맞습니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를 출범하고요.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지난 13일 제2차 가상자산 당정 간담회에서 5대 거래소가 발표한 이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 방안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5대 거래소는요. 이 자율 개선안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결성을 했는데 이 루나 사태 이후 거래소 간 신속하고 통일된 대응이 필요성이 대두되자 최우선 과제로 이 가상자산 시장에 위협을 주는 상황에 대비해서 공동 대응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의정으로는 이서구 업비트 대표가 선출됐고요. 협의체에는 거래 지원, 시장 감시, 준법 감시, 교육 등 4개 분과가 만들어질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코인 상장 및 폐지에 대한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코인 상장 및 폐지할 때 거래소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세워서 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거래소가 그동안 나름의 기능이 있습니다만 장이 좋으면 좋아서 나쁘면 나빠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산하고 부채를 동시에 파는 이런 직종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사회적 책임도 그만큼 무겁게 가져야겠죠. 일본으로 가는 하늘길이 한 2년 만에 열립니까? 네, 맞습니다. 김포 하네다 노선의 얘기인데요. 이 노선은 2003년 운항을 개시한 이후 대표적인 한일 간 비즈니스 노선으로 자리가 잡았는데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3월 이후 약 2년 3개월간 운항이 중단된 데다가요. 오는 29일부터 운항을 재개하게 됐는데요. 2020년 4월 이후 관광 목적 단기 방문 비자 발급도 중단됐었는데 이달부터 재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노선을 통한 방한 그리고 방일 관광도 가능해졌는데요. 이 노선은 오는 29일부터 일주일에 8회 운항을 하게 되고요. 양국은 향후 수요를 봐서 이제 추가 운항 횟수를 결정하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번 노선 운항 재개를 계기로 김포공항 내 외국인 관광객 환대 부스를 열고 이런 재개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일본인은 우리나라로 단체 관광과 자유 여행이 모두 가능하고요. 일본은 아직 자유 여행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단체 관광은 지난 10일부터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노선이 재개되면서 두 나라 간 인적 교류가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한해대로 가면 훨씬 도쿄 인접성이 좋아지죠. 나리타보다 훨씬 빠른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닫혀 있었습니다. 정상화 과정이겠네요.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밖에서는 마스크 벗을 수 있는데 실내에서는 아직 착용 의무 남아있고요. 또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1명 나왔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이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도 방역수칙 지키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죠.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예, 일단 미국 증시는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면서 1%대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특히 과매도에 따른 저가 매수 심리가 높아진 가운데 파월 의장이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을 한 점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파월 이외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고요. 그러나 장 마감을 앞두고 여전히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는 좀 지속되면서 매물 소화 과정 속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의회 청문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가서 이야기한 경기 진단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정책 관련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는 연준의 금리 인상은 계속할 것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월말 발표 예정인 핵심 PCE 물가지수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좀 시사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또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급 측의 진전이 필요한데 그것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며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 부분인데요. 은행 시스템이 매우 강력하고 시장이 합리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로 인한 시스템적인 위기에 대한 시장의 우려 심리를 완화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더 많은 암호화폐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한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영향이 크지 않다. 최근 부각되는 관련 시장의 출렁임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도 과도했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와 관련된 토론 저희가 조금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경기의 연착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최근 데이터를 감안해서 2분기까지는 여전히 확장세를 보일 것이며 당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특별히 높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본다고 하면 금리 인상 스탠스를 유지했다는 점은 이미 다 알렸다는 점에서 중립적이었고요. 이 시스템 리스크의 전이 가능성을 차단한 발언은 시장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었다라고 봅니다. 다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관련된 이 톤다운은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걸 또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유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일단은 사실 이 유가가 떨어지는 것은 인플레이션 억제 차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벤트가 맞습니다. 다만 공급 증가 이벤트가 없는 수요 둔화나 경기 침체 이슈로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것은 지금 시장 내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도 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 유가는 이 수요 둔화와 더불어서 일부 지역에서의 공급 증가 및 러시아산 원유가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량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원유 시장 전반적으로는 공급이 타이트함이 조금은 풀어진 부분이 아무래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표면적인 이유는 국제유가의 하락에 경제 침체 이슈가 있었지만 이란의 6월 원유 수출이 지난 5월에 하루 46.1만 배럴보다 급증한 96.1만 배럴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국제유가의 하락을 부추긴 거고요. 더불어서 쿠웨이트가 7월 쿼터보다 더 많이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한 점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결국 국제유가의 하락은 경기 침체 이슈보다는 사실 공급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듯 국제유가가 공급 측 이슈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가솔린 가격 또한 전국 평균 $5를 좀 하회를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가솔린 세금 한시적인 면제 추진으로 가솔린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주목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최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소매 판매 감소, 소비 심리 부진에는 아무래도 이 높아진 가솔린 가격이 결정적인 영향을 좀 줬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이 조금 높아질 수 있고 그렇다면 소비 증가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또한 소폭 완화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양대 지수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미국 증시의 변동성 장세에도 불구하고 전일 급락했다는 반발 매수세가 장 초반에 유입이 좀 되면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역시나 상존해 있고요. 또한 이 달러 원 환율이 13년 만에 1,300원을 상회하면서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내에서 장중의 반대 매매와 같은 수급적인 이벤트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고요. 그리고 또한 최근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 외국인의 선물 매매 추이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보고 있었던 순간까지만 하더라도 장 초반에는 순매수를 하면서 나름 주가 지수의 하방을 조금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들 언제쯤 돌아오느냐는 우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언제 돌아올까요? 일단은 저희가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는 달러원 환율일 것 같습니다. 달러원 환율의 추세, 약세 추세가 조금은 좀 멈춰야 되는데 지금은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은 거의 금융위기 때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에 비해서 사실 우리나라 국내의 펀더멘털적인 요건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오히려 수급적인 요인들에 의한 영향이 조금 더 커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 달러 환율의 약세 추세가 좀 멈춰야 그 이후에 외국인들의 좀 복귀 같은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증시에서 환하게 웃었던 분들 표정이 요즘 어둡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닌데 성장하는 기업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그래서 좀 둔화된 것 같기도 하고요. 기업들이 앞으로 뭐 먹고 살려고 하지? 앞으로 어디서 돈 벌지? 이거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빅테크들이 고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애플. 세계적인 회사죠. 이 회사는 앞으로 뭐 해서 먹고 살 건가? 이거 궁금해요. 왜냐? 삼성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래 먹을거리를 찾느라 굉장히 분주하다고 하는 애플은 앞으로 뭐 먹고 살려고 하는지 그 청사진을 좀 엿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 서학개미 구조대 대장님이시죠?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우리 팀 쿡 CEO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이렇게 들었어요. 네. 2030년에 지금 매출의 2배를 만든다. 네. 되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바로 그 어떻게를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애플은 보통 지금까지 한 1년에 한 7%에서 8%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해 왔어요. 사실 이것도 대단히 기록적인 매출 성장이고요. 이것이 지속된다면 사실 특별하게 어렵지 않게 2030년에는 작년 2021년 매출이 한 3,600달러 정도였는데요. 지금 목표는 한 6,500달러까지 거의 2배 정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네. 이 상태로 가면 2030년에 애플의 목표고 그것을 팀 쿡이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자신감을 비치고 있는데요.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어떻게 기업이 매출을 2배로 지금도 사실은 천문학적 숫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그리고 8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이거를 2배로 끌어올리기 네. 위해서는 뭔가 폭탄 같은 걸 준비하고 있는지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가지고 있는 지금 매출의 근원지는 아이폰이죠. 그러니까 아이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맥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것들이 아이폰의 매출이 2배가 된다는 얘기일까? 사실 아이폰의 매출이 2배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미국의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약 한 83%가 아이폰을 쓰고 있어요. 되게 강력한 미래의 소비자들도 아이폰을 쓰고 있어서 총성된 고객은 있지만 이미 아이폰이 팔릴 만큼 팔린 거거든요. 그것이 이 2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된다고 교체가 해도. 된다는 이 정도 수준인 거지 네. 2배가 되지 않고 또 애플이 갖고 있는 위협이 있습니다. 지금 앱스토어에서 구글 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유지했던 이 지불할 때 애플을 통해서만 하고 구글을 통해서만 했던 것들이 지금 유럽연합이라든지 한국도 이미 그 법이 만들어진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애플에게는 엄청난 매출이 즉 앱스토어에서 발생하고 있는 30%라는 수수료가 사라져버리는 매출이 또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 위협성도 좀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서 네. 어떻게 이걸 2배로 올릴 것이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봐야 네. 될 것은 뭐냐면 일종의 이제 이게 전쟁이라고 치면은 여러 군데 상륙 작전할 수 있는 곳을 애플이 지금 다리를 놓고 있거든요. 노르망디도 가고 그렇죠. 여기저기에다 다 깔아놨군요. 인천도 상륙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몇 군데다 다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크게는 보통 이제 AR 글래스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AR 안경으로 해가지고 부분 나오고 있기도 하고 물론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건데 그건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애플 워치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헬스 부분에서도 어떤 계속해서 무언가 피트니스라든지 헬스 영역에서도 할 수도 있고 콩나물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에어팟 또 존재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의미심장한 것은 이번에 6월달에 발표했던 것처럼 흔히 말하는 선지불 그러니까 그 선구매 후지불
이라고 하는 Buy Now, Pay Later라는 이러한 시스템을 이번에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뭐 한국 분들은 뭐 그게 대단하다고 하실 텐데 그 애플페이가 한국에서는 거의 안 쓰이지만 네. 북미나 유럽에서 많이 쓰입니다. 글로벌 외상 시스템이네요. 네, 그래서 네. 여기에다가 그런 신용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그러자마자 뭐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글로벌 그 신용카드 회사들의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애플이 그러니까 애플 카드도 갖고 있고 이제는 애플이 이러한 선구매 후지불 시장에도 들어간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 영국에 있는 스타트업이긴 하지만 은행을 하나 샀거든요. 그러니까 대출해주는 서비스가 사고 그래서 애플이 이러한 신용카드라든지 뱅크라든지 흔히 말하는 핀테크 영역으로도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고 AR 글래스라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내놓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폰이 이제 구독 서비스로 가겠다. 근데 무슨 아이폰을 구독을 할까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통신사 없이 우리가 판매할게. 지금까지는 애플은 직접 판매를 통신사에게 하고 통신사가 여기다가 파이낸스를 걸어서 우리에게 할부금융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수수료가 좀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러면 할부금융을 할게. 지금 뱅크 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있으니 왜냐하면은 30% 저기 수수료 앱스토어에서 날아가는 걸 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사 한국하고는 아직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금 그것 때문에 통신사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럼 우리 건너뛰고 너네가 직접 팔겠다는 거냐? 직거래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이런 식, 그러니까 지금 그럼 뭐냐면 2년 동안 고객들이 쓰시고 2년 뒤에 우리가 물건 반납 받을게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구독료라고 하는 사실은 할부금융하시고 2년 뒤에는 물건 리싱하는 거죠. 물건 다시 반납하세요. 이런 모델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타이어, 침대 이런 쪽이랑 비슷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인도 시장이죠.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들이 아이폰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렇죠. 어떤 가처분 소득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좀 저가의 구독 모델을 통해서 2년 뒤에 가져온다든지 뭐 이런 식의 판매 확장이라든지 시장 확장을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인도 시장은 근데 삼성 입장에서도 보면 삼성이 저가 폰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 시장의 그 마켓 쉐어를 유지해 왔는데 네. 인도에서 굉장히 소득이 적은 분들도 그 휴대폰 사는 게 굉장히 그 로망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장을 공략한다. 이 삼성한테도 굉장히 위협이 그렇죠.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가 폰을 내는 게 아니라 고가 폰을 할부 금융으로 또는 리스해주는 모델로 네. 특히 근데 그게 나라마다 요금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인도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어포더빌리티 그 역에서 적당하게 지불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금융을 들어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매출 확대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고요. 사실은 AR 글래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해 발표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AR 글래스가 흥미로운 거를 보셔야 될 것은 페이스북 즉 메타는 AR 글래스 개발을 포기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VR도 안 되고 우리가 메타버스 많이 얘기하는데 VR, AR 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VR이 지금 현재 수준이 되려면 이 유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워낙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AR 글래스 수준에서 나오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쓰면은 그 기능이 없는 거예요. 배터리가 금방 떨어지는 근데 네. 우리 여기서도 많이 얘기했었지만은 M1이나 M2 칩이 있지 않습니까? 애플에게는 M1 칩 나오고 M2 칩 나온다고 주가가 오르진 않아요. 근데 M1과 M2 칩은 뭐냐면 이 기초 체력이거든요. 똑같은 퍼포먼스를 아주 적은 전기로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퍼포먼스를 아주 적은 전기를 쓰면서 만드는 게 M1 칩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M1 칩 하실 때 많은 분들이 퍼포먼스가 좋다. 성능이 좋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놀라운 성능을 훨씬 더 적은 전기로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배터리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M1 칩, M2 칩 나왔지만 중간에 M1 울트라라고 해서 M1을 2개 합친 게 나왔던 것처럼 저는 M1을 반 개 쪼개는 그래서 퍼포먼스는 좀 줄어들지만 전기를 아주 극단적으로 적게 소모하는 이런 것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VR 기기나 AR 기기에 들어가면 흔히 말하는 휴대성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없이 절대 AR 시대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웨어러블 시장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가져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워치도 마찬가지고요. 애플이 지금 이렇게 잘하는 게 뭐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었는데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칩도 과거에는 그러니까 보통 이걸 시스템 반도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즉 CPU라든지 GPU라든지 따로 놀았다라면 이제 그걸 하나로 합치는 거잖아요. 즉 아이폰에 들어가는 모든 기능이 필요한 칩을 하나로 만들고 그다음에 에어팟이라든지 애플 워치에 들어간 칩도 하나로 만들고 그럼 AR 글래스에 들어간 칩도 하나로 만들어서 이 모든 성능을 되게 뛰어나게 하면서도 전기를 적게 쓰겠다. 이런 것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외부에서 만드는 칩을 사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직접 설계하고 만들자. 이게 애플의 전략이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아 떨어지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이 이제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애플의 기계 하드웨어 성능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AR 글래스 하면은 뭐가 좋아지지? 지금 나왔던 건 저는 대부분 실패작이라고 봐요. 구글 AR 글래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뭐 사진 찍는 거, 안경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으면 여성들은 이건 공포거든요. 저 인간이 언제 사진 찍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에어팟을 들을 때 정말 사람들이 놀랬던 것은 노이즈 캔슬링이거든요. 그 AR이라고 하는 게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뭐냐면 우리의 오감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 능력을 기계에 의해서 확장시켜주고 퍼포먼스를 증가시켜주는 거거든요. 귀는 노이즈 캔슬링을 못하지만 기계에 의해서 내가 필요한 음악만 듣고 필요한 소리만 듣고 필요 없는 소리를 막아버리는 것. 이게 저의 기능을 에어팟을 통해서 확대시켜준 거거든요. 그러면 AR 글래스를 쓰게 되면 이걸 통해서 누구를 사진 찍고 비디오 찍겠다는 이러한 오타쿠적인 발상이 아니라 저의 눈이 시각이 좋아진다든지 생명이 조금 더 해결된다든지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해의 강도에 따라서는 선글라스 기능을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저의 눈이 가질 수 있는 제한적인 영역들을 조금은 더 넓혀주는 이런 기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시적으로 이 컴퓨팅 파워가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또 휴대용으로 쓰려고 하면은 칩이 함께 나아가지 못하면은 AR 글래스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AR 글래스가 당장 애플 차원에서도 올해라든지 내년에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용화된 서비스는 2024년 정도가 나오는데 근데 애플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애플카 한번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게 될 경우에는 1년에 5만 대밖에 못 판다. 생산이 5만 대밖에 이러면 애플 주가는 더욱더 떨어집니다. 애플이 만들면 연간 30만 대 정도는 팔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에어 글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가격은 좀 비싸겠지만 애플워치 처음 나왔을 때도 가격 되게 비쌌지만 애플워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정도 가격 주고 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날개도 친 듯이 팔리잖아요. 네. AR 글래스도 애플 입장에서는 우리는 정말 니치 중에 니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물론 고급 시장이고 고가지만은 대중 시장으로 가야 돼요. 니치를 메이저로 만들겠다. 그렇죠. 그게 아이폰이 했던 거거든요. 네. 사람들이 피처폰 있을 때 아이폰이 3배, 4배 비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는 정말 돈 있는 부자들이 냈을 거다. 라고 해서 아이폰은 매우 니치 중에 니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다 아이폰을 쫓아갔고 삼성도 갤럭시로 반응하면서 이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것 과거의 피처폰 시장보다 훨씬 크고 그리고 고객들 같은 경우도 소비자들도 매달 내는 비용도 더 많아졌어요. 데이터 요금이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제는 매우 보편적인 걸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아이폰 모멘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애플은 다음번에 아이폰 모멘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무엇으로 만들 것이냐? 이게 AR 글래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AR 애플 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만들지 않으면 6,500달러는 못 간다. 6,500억 달러는 못 간다. 그러면 웨어러블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기회를 다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그 체력은 M1, M2 칩이라는 칩이 갖고 있다. 결국은 그 칩이 핵심이군요. 근데 칩 자체는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이 칩으로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꾸준히 지금 만들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력.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우리도 글래스 만든다. 우리도 뭘 한다가 아니라 삼성전자도 최근에 발표했어요. 우리도 그 칩 만들겠다. 우리도 그렇게 갤럭시에 통합된 칩. 이런 식의 M1과 M2 같은 칩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삼성도 그 애플의 전략을 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기 위해 그러니까 즉 이쪽에 상륙하고 저쪽에 상륙하고 이쪽에 상륙하면서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는 이 전함의 어떤 기본적인 능력들 어떤 정보망의 능력이 중요한데 이건 바로 M1, M2 칩이라는 자체 칩이라는 거고 삼성전자도 이 전략을 따르겠다고 해서 먼저 이 칩부터 그럼 개발하겠다는 지금 전략을 발표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적 방법은 삼성이 또 애플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 저는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전투를 하는데 그 배터리가 계속 떨어진다. 이게 병참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면 이게 전투에서 전승으로 가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는 게 지금 페이스북인 거죠. 삼성전자가 그 애플하고 항상 이 비교가 되는데 단순 비교는 뭐 문제가 있겠지만 애플하고 삼성을 비교해 보면 시가총액이 대략 8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네. 스마트폰 매출 경쟁에서도 보면 애플의 고가 시장은 뭐 이미 넘사벽 꽉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애플을 이렇게 애플스럽게 애플 왕국이 유지되게 만드는 것, 애플의 웨어러블을 사람들이 비싼데 사고 심지어 그걸 담기 위한 케이스 시장까지 열리잖아요. 네.
그 시장이 이렇게 화랑인 이유가 뭡니까? 우선은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삼성이 결정적인 삼성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구글이 만드는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뿐만이 아니라 뭐 에어팟처럼 이어폰이라든 삼성도 잘 만들죠. 워치도 다 잘 만들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적 상품으로까지 연결되기에는 한계가 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 예를 들자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나오는 맥북하고는 OS가 업데이트되면은 저의 아이폰이 하나의 또 이 웹 카메라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정면만 보면서 우리가 줌이라든지 이런 화상회의를 했다라면은 제가 아이폰을 옆에다 두고서 스마트폰을 옆에서 두고서 각도를 바꾸면서도 회의할 수 있는 저의 그 흔히 말하는 이쁜 각들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둘 다 갖고 있다 보니 수직 계열을 하다 보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자유로움이고 이것은 이용자들에게 대단히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매끄러운 경험들을 주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힙하고 쿨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삼성이 잃고 있는 시장이 이제 중국 시장이죠. 그러니까 삼성은 대단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많이 팔렸던 중국 시장에서 한번 지금 빠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도 뭐 아예 거의 없다고 봐도 그렇죠. 무방하고요. 근데 중국 시장이 대단히 삼성한테는 죽였는데 삼성에게는 뼈아픈 시장인 거고 그래서 삼성이 지금 인도를 공략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중국 시장에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애플의 전 세계 매출의 20%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중국에서도 다양한 제품들이 경쟁하고 있지만 애플의 아이폰만큼은 또는 애플의 맥북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애플이 인도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하향 그레이드한 그러니까 하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가 폰도 있습니다만 네. 애플도 훨씬 더 파이낸스라는 것들 아까 말했던 구독이라는 것들로 인도를 공략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강력한 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삼성의 저력을 이렇게 무시하지 않는 이유는 애플의 카피캣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잘하는 사람 카피하는 것도 쉽지 않은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템포를 맞춰주기도 하고 결코 어떤 부분에서는 뒤지지 않는 성능들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폴더블 스마트폰을 먼저 만든다든지 이런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 부분을 시총 부분을 하락시키고 있는 것은 오히려 지금 이러한 애플과 같은 이 하드웨어 시장보다는 삼성전자의 칩 부분에서 반도체 부분에서 TSMC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쟁에서의 어떠한 네. 취약점들이 드러나면서 특히 외국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저평가받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애플과 비교해서의 어떠한 시총의 차이라기보다는 삼성은 하나의 두 개의 다리로 서 있다면 하나의 다리가 반도체고 하나의 다리가 지금 애플과 같은 이러한 소비자 시장이라고 본다라면 소비자 시장에서 나름대로 좀 선방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취업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 최근에 제가 좀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삼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최근에 그 도전받는 챌린지가 뭘까 보니까 쿨하고 힙하다는 이미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 저는 그 네. 부분에 대한 생각 많이 하게 됐거든요. 네. 애플이 가지고 있는 뭐 기능에 대한 광고, 마케팅 이런 것들 참 좀 트렌디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그 폴더블 광고할 때 넓게 보게나 저는 그 카피가 잊혀지지가 않는데 이렇게 트렌디한 제품을 저렇게밖에 광고를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삼성 나름대로의 반전의 기회가 좀 열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애플이 R&D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는다 이 얘기는 뭐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자본력하고 앞으로의 투자 계획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좀 보셔야 될 것은 애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캐시가 대단히 많다라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에 있는 모든 빅테크들 기업 대비 그러니까 캐시가 많다는 거고 캐시가 한 1,000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애플이 아까 2배 매출을 성장하기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전략은 뭐냐면 M&A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굳이 자기네들이 다 그러니까 이 교두보를 만들어가지고 매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출을 탄탄히 내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게 중요한 건데 보통은 이렇게 1,000억 달러라는 현금이 있고요. 이 현금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주식을 교환하거든요. 보통 주식을 교환을 한다고 했을 때 애플이 전체 시총 중에서 한 10% 정도는 충분히
주식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M&A를 할 수 있는 네. 자본금이라 볼 수 있어요. 이것도 한 1,600억 정도 달러 든다는 거. 그럼 2,600억 달러 정도면 저 우리 경제발전소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B2B 영역에 있는 이 세일즈포스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대단히 잘 되고 있는 매출이 대단히 꾸준하게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애플 또한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뭔가 의미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애플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B2B 영역일 수 있어요. 그럼 저는 B2B 영역인 부분에서 세일즈포스 같은 기업들을 갖다가 사실 한 1,600억 달러 정도면 구매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애플이 구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저는 그런 부분도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M&A라는 것이 갑자기 다음 달에 인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도 이미 작년부터 기획됐던 거거든요. 기획된 상태 속에서 진행하다가도 어긋나는데 그래서 저는 애플은 지금 웬만한 굵직한 회사들에 대한 M&A 준비를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이 한 내년도나 2023년도나 늦어도 2024년에는 발표가 돼야 적절한 M&A 그리고 적절한 신제품들 그리고 기존 제품에서의 어떤 구독 모델의 어떤 도입을 통해서 시장의 확대라든지 네. 이게 크게 3대 축으로 신제품과 아이폰 매출의 인도 시장의 진출 그리고 이러한 적절한 M&A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풍부한 캐시를 통해서 네. 말했던 초반에 말씀드렸던 매출 2배를 목표로 하는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 기업들도 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각자 기업에 대한 애증의 쌍곡선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주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인도 시장에서 모바일폰 가지고 이 파이낸스하고 엮어서 하는 거 사실 삼성이 오랫동안 해온 그런 비즈니스인데 인도에서 이 휴대폰을 구입하는 분들 하루 동안 열심히 빨래해서 버는 돈이 대략 1.5달러에서 2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구입한답니다. 마케팅이 중요하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가 속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서학개미 구조대 그리고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미술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안내해주는 미술시장 도슨트라고 불러도 될까요? 비드피스의 이정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최근 들어서 국내외 미술시장에서 큰 변화가 있다.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작가나 작품들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 궁금하네요. 최근에 미술시장 입문한 분들 많거든요. 일단 세계 시장의 흐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세계 미술시장 규모가 최근에 완전히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미술시장 규모를 조금 살펴보면요. 코로나 전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2019년도 코로나 발생 전에 83조 원이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65조 원으로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84조로 다시 올라오면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규모 자체는 전보다 혹은 전만큼 회복이 잘 되었지만 사실은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조금 뜯어보면 이전과는 현저히 다른 단서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전에는 그동안의 원로 작가라든지 혹은 타계한 작가들의 작품이 주로 고가에 거래가 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신인 작가의 작품이 매번 판매가 신기록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술품을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눈으로 보고 사야지라는 인식이 조금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미술 시장에서 주로 잘 팔리던 작가들이 백인 그리고 남성 작가들이었는데요.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최고상인 황금 사자상에 흑인 여성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미술 시장에서 주로 통했던 그런 방식들, 그런 흐름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변화들이 갑자기 미술 시장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분석을 했는데 그 원인으로 밀레니얼의 등장이 언급이 됐습니다. 밀레니얼. 우리 MZ세대 묶으면 M도 싫어하고 G도 싫어한다고 하지만 편의상 MZ라고 하면 미술시장에 새로운 손님이 등장을 했다 이 얘기잖아요. 네. 이분들이 기존의 미술시장 소비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뭐 밀레니얼이라든지 MZ가 이제는 뭐 신선한 단어는 아니게 됐지만 미술 시장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새로운 소비자군인데요. 이 밀레니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네이티브로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NFT라는 이제는 조금 시장에서 화력이 줄어들긴 했지만 당시에 굉장히 새로웠던 NFT가 등장했을 때도 밀레니얼이 적극 호응하면서 시장에 참여했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경매가 못 열리게 되니까 온라인 경매에 이 밀레니얼이 대거 참여하면서 온라인 미술 시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경매 시장 규모가 코로나 전 대비해서 밀레니얼 참여와 함께 2배 정도 커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밀레니얼이 시장을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굉장히 큽니다. 2020년 기준으로 미술품 구매자의 52%, 절반이 넘는 비율이죠. 그 비율이 밀레니얼 세대였다라고 하고요. 기존의 작품 주로 구매하던 X세대는 32%에 그쳤습니다. 근데 이 밀레니얼이 시장 차지하는 비중도 큰데 구매력도 좋아요. 2020년 기준으로 밀레니얼 세대가 작품 구매했던 평균 가격대가 22만 8천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약 2억 9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엄청난데요, 생각보다. 이들 중에서 또 상위 30%는 100만 달러, 12억 9천만 원 이상을 미술품 구매에 지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매력이 더 강화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한국 밀레니얼도 3억 원대 이하 작품들을 주로 구매하면서 높은 가격대 작품 구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미술시장, 기존의 골프시장 변화하고 좀 비슷하네요. 네. 기존에는 사장님들, 막 까만색 큰 차 타고 오시는 분들, 사모님들 이런 분들이 주요 손님이었다면 이제 시장의 손님 자체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인데 새로운 세대들이 기존의 소비자들과 선호하는 작품, 작가가 좀 변하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 밀레니얼 세대가 지금 잘 나가는 작가 그리고 기존 미술 시장의 소비자였던 좀 X세대나 기성세대가 이미 작품 가격을 올려놓은 작가를 구매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새롭게 떠오르는 작가를 발굴하고 본인 취향의 작품을 찾아서 구매하는 거에 더 큰 흥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걸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미술계 공식적인 이벤트도 많았는데요. 일례로 지난 5월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2000년대 이후 작품만 다룬 더 나우 부문이 신설되고 이제 작품들이 경매에 올랐는데요. 이 신진 작가 작품을 찾는 컬렉터가 많아지면서 20, 30대 작가들의 추정가를 10배가량 넘어선 가격의 작품이 많이 낙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 회사의 추정가가 이렇게 많이 10배씩이나 넘게 벗어나서 판매되는 게 좀 드문 편인데 그만큼 밀레니얼 세대의 구매력이 좀 예측을 벗어날 정도로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2021년도에 40세 미만 작가들, 그러니까 신진 작가로 분류되는 작가들의 그림 낙찰 총액이 전년 대비 177%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진 작가들의 작품 특징이 뭐냐라고 보면 좀 만화 캐릭터 같은 팝한 작품들 주로 내놓는다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잘 팔리던 좀 전통적인 회화 작품이나 페인팅들이 이런 일러스트 느낌의 작업들로 대체가 되고 조각 작품들은 피규어라든지 아트 토이 같은 것들로 좀 대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시장이 그동안에는 조금 공급 주도형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밀레니얼이 원하는 작품들을 본인들이 내놓으면서 수요 주도형 시장으로 조금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확실히 좀 느껴지기는 해요. 그 갤러리에서 전시하거나 이럴 때 보면 굉장히 그 팝하다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 예쁜 거. 그래서 바로 산업 디자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작품들이 참 많다는 느낌이 드는데 방금 소개를 해주셨던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베니스 비엔날레 굉장히 중요한 미술계 행사잖아요.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느껴진다고요? 네, 올해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 저희 경제발전소에서 다루기도 했었는데 이 금메달격의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의 수상자가 밝혀졌습니다. 2명이 받았는데 모두 흑인 여성 작가였다라고 해요. 한 분은 미국관 대표로 나온 55세 시몬 리라고 하는 작가였고 그리고 영국관 대표인 소니아 보이스 이렇게 2명이
명이었는데요. 이 시몰리의 경우에는 수상 직후에 본인이 과거에 선보였던 흑인 여성 두상 조각상인 버밍엄이라는 작품이 예상가의 10배인 27억 6천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상 결과로 인해서 사실 흑인 여성 작가가 2명이나 수상을 했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흑인 여성 작가 작품을 엄청나게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소더비 온라인 경매에서는 아예 흑인 작가 작품들만 따로 모아서 경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벤트가 소더비 역사상 그리고 미술시장 역사상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작가의 작품만 좋으면 되지 네. 여성이냐 피부색이 어떠냐 이거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도 그래요. 가끔 보면 우리 문화예술계에서도 그 기조, 네. 사조 이런 것들이 참 꼬장꼬장하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온라인 미술 시장이 커지고 있다. 저는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네, 이 온라인 미술 시장이 코로나 전이었던 2019년하고 비교했을 때 2020년도에 2배 커졌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온라인 미술 시장 규모만 133억 달러, 하나 약 17조 원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이제 1조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인 거죠. 이렇게 좀 온라인 미술 시장이 커지게 된 데는 밀레니얼 영향도 있기는 한데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세계적인 경매 회사 그리고 갤러리들의 시스템을 많이 완비했던 덕도 있어요. 그래서 세계 3대 경매 회사라고 불리는 소더비, 크리스티 그리고 필립스가 이 흐름을 좀 이끌었는데요. 이 온라인 뷰잉룸을 좀 재편하면서 실제로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찍어서 가상 전시관의 작품을 디스플레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시장이 커지게 되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 그동안에는 갤러리라든지 경매 회사에서 전시를 연다는 것 자체를 좀 아는 분들도 드물었고 사실 누구든지 무료로 볼 수 있는 전시인데도 막상 가기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 보게 되면 가격이라든지 작품 정보까지도 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가격 투명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정보 접근성이 너무 좋아졌죠. 그래서 그동안의 미술 시장에 조금 고질적인 진입 장벽이었던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좀 빠르게 컬렉터가 더 늘어나고 있고 그 컬렉터의 비중에서 밀레니얼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입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단 접점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그 시장에 대한 관심이나 구매력 이런 게 좀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만 해도 이런 데 갈 때는 드레스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되게 더운데 정장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거 없이 집에서도 자세히 감상을 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 미술 시장에는 그래서 피부에 와닿는 변화들이 있나요? 우리나라 미술 시장은 엄청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사실 기사로는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제 세계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는 세계 시장하고 이제 회복이 된 거고 우리나라는 실제로 커졌습니다. 그동안에 5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정도 국내 미술 시장 규모가 이제 좀 측정이 됐었는데 점점 커져서 올해는 1조 혹은 1조 2천억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도 순위 자체가 많이 올라왔어요.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미술 시장의 규모 순위가 15위였었는데요. 2021년도에 6위까지 성큼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미술시장 규모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경매회사 매출인데 우리나라 양대 경매사인 서울옥션 그리고 K옥션의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2.5% 상승했다라고 하고요. 또 아트페어들의 매출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진행됐던 아트 부산의 경우에는 21년도에 350억 매출이었는데 올해는 750억 매출까지 올렸었다라고 해요. 시장 상황도 어렵고 경기도 어렵다고 하지만 확실히 이 소비 패턴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쓰고 남은 돈으로 투자하거나 미술에 관심을 갖던 시대가 지나가고 네.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 먼저 소비를 하는 게 MZ세대라고 하면 모든 산업에서 마케팅에 순서가 좀 달라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우리 마지막으로 짧게 아트페어가 개최될 예정인데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이런 얘기는 왜 있습니까? 세계 3대 아트페어인 프리즈가 이제 한국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정말 큰 규모의 대형 행사가 처음으로 한국을 거점으로 정해서 들어온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동시에 이제 프리즈라는 아트페어로 사람들이 쏠리게 되면서 다른 아트페어들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좀 시장이 변동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의 상황 같이 지켜볼게요. 지금까지 비드피스의 이정우 대표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발전